로스쿨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일 많았던 얘기가 사법시험이라는 정식 코스를 못 밟은 부유층 자제들의 어떤 또 다른 편법의 수단 이런 식으로 로스쿨을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들어가 보시니까 어땠나요? 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는 그때는 배출되고 있었어요, 동시에. 네. 그러니까 심지어 로스쿨 출신 바퀴벌레니라서 로큐라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예. 일단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려가 실력이 없을 거다. 연수원이라는 체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네. 확립된 건데 이거를 다 깨고 새로운 제도를 하면 애들은 실력이 없을 거다라는. 네. 왜냐면 연수원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고시 생활을 하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5년 정도 되고 연수원 또 2년 하고 그럼 7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3년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비교해봐도 공부량의 차이가 많을 거다. 그래서 얘네들은 제대로 된 변호사가 못 될 거다라는 우려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금수저 논란이죠. 두 개가 있었어요. 설명을 드리면 앞에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줬어요.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나 판검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기사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이미 8년차가 됐는데 입증이 돼버렸어요. 실력 문제는 이제 거의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금수저 논란인데 이거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은 그 로스쿨 학비가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금전적 지원이 많이 됐을 때 편한 거? 그건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대신에 반대면을 보면 로스쿨은 그 도입 자체가 좀 더 많은 계층들, 다양한 계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보호 대상 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하면 학비를 거의 안 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집이 되게 못 살아. 근데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졸업을 해야 돼요. 변호사는 되게 되고 싶어. 근데 사시체제면 이 사람은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서포트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취직해야 돼요. 하지만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어쨌든 일단 학비는 면제고 생활비는 3년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스쿨만 들어가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나와요. 땡길 수 있으니까. 땡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돼서 그동안 생활비로 내가 쓴 돈 변제하는 거 정도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한 3천 정도 예. 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못 산다. 우리 집 어렵다. 그러면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가 되기 훨씬 편해요. 그리고 이거는 추상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 룸메이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수저 논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럼 반은 맞단 말은 실제로 금수저도 있긴 있나요? 많죠. 아 그래요? 네, 많죠. 대신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 사시 제도가 과연 개천에서 용을 날 수 있는 구조였느냐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5년 동안 나이백수 생활을 하는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집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집이에요. 그렇죠. 이쪽이 로스쿨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 제도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런 똑같은 논리네요 진짜. 그리고 개천에서 용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로스쿨 제도가 되니까 용이 없어졌어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발상 자체가 법조인이 되면 용됐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법조인은 그냥 말 그대로 내 직업일 뿐이지 클래스거나 무슨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계급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천에서 용 논란이 없죠. 왜 용이 아니니까. 전 용이 아닙니다. 그냥 변호사일 뿐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법률사무소 8안의 이승운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로펌에 있다가 작년에 독립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 생활을 총 얼마나 하신 거예요? 8년 차. 이제 연수원이 없어졌잖아요. 로스쿨 체제로 바뀌었고 제가 이제 로스쿨 2기예요. 그래서 지금 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연수원 성적이라는 객관적 지표가 딱 있다 보니까 바로 끊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시험을 따로 봐요. 판사가 되기 위한 시험, 검사가 되기 위한 시험 따로 보고 그 다음에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로스쿨의 학점이 있고요. 옛날에 연수원 나오면 다 그냥 연수원 동기지만 전국에 로스쿨이 20개가 있거든요. 나뉘죠, 순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학교 순위랑 큰 차이는 없어요. 서울대 로스쿨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연고대 로스쿨이 비슷하고 4위가 성대 로스쿨. 제가 나온 대부분 대학교의 그 순위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이 되면 한 4가지 정도의 스펙으로 객관적 가치가 갈리는 것 같아요. 학부를 학부를 어디 나왔냐? 네, 그건 엄청 중요해요. 여전히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느 로스쿨을 나왔는지, 그 다음에 로스쿨 학점,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성적이 나와요.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을 봐야 돼요. 변호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합격률이 50% 미만이라서 쉽진 않아요. 만만치 않네요, 그것도. 예.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변호사의 시장 가치가 좀 정해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각각 가고 싶은 데를 가는데요. 선호도를 보면 역시 판사가 제일 위고, 네. 그다음 검사고, 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빅펌이라고 하죠. 김현장. 예, 뭐 그런 데들. 네. 그런 그 빅펌에 가는 순위도 거의 판사하고 네. 동일한 순위 정도로 선호도가 있고. 그 정도예요? 예. 대신에 판사는 변호사 시험 합격한 다음에 경력이 몇 년 쌓여야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크게 나뉘는 게 판사, 검사, 변호사잖아요. 네. 각각 필요한 적성을 말씀을 드리면 네. 판사는 혼자 열심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고심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업이에요. 이게 외부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네. 마이웨이예요, 그냥. 예. 네. 검사는 그렇지 않아요. 검사 동일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검사는 완벽한 조직 생활이에요. 네. 나는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지. 네. 대신에 내가 움직이면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엄청난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되고 네. 힘들지만 나는 좀 권력지향적이고 네. 나는 정말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 이런 지향점이 있는 분들은 검사가 맞고 네. 그 다음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정치를 할 수도 있고 네. 공무원이 될 수도 연구직이 될 수도 저처럼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사내 변호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봉사 공익 변호사라는 분들도 있고 네. 너무나도 많은 길이 열리는 대신에 아무것도 보장도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거, 고용 안정성도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변호사. 영업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네, 영업력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러려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사회성이 동반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이면 변호사만큼 좋은 직업도 잘 없죠. 변호사의 영업이란 뭐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네. 저희 윗세대의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전관. 판사나 검사를 오래 하다 나오신 분들은 네. 찾아와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백을 좀 써주길 바라면서 네. 하는 거죠.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실 바라는 건 백 써주길 바라는 거예요. 연줄이나. 네. 또 하나는 또 형님 동생 하는 그런 영업이죠. 모임마다 가고 이렇게 하는 영업이 전통적인 방식이었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영업을 고객 만족을 통한 소개 그게 기본적이고 내 앞에 앉아있는 고객 한 명을 만족시켜서 그분이 다른 분을 소개시켜주게 하는 네. 그런 영업 방식을 네. 지향하고 있고 네. 보통 우리가 어떤 뭐 서비스를 접해보고 만족스러우면 소개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쪽 분야는 소개를 하려고 해도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겨야지 이제 소개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은 보통 그 주변에도 문제가 많이 있나요? 그것도 맞고 왜냐하면 소송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들이 있고 어떤 직업군이 보통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송사가 많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소송을 안 해본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능한 일인 게 제가 요즘에 하는 사건들 중에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 보증금 사건이에요. 보증금을 제때 못 내주는 상가나 주택이나 다 네. 사건이 엄청 많아요. 주인이 돈을 못 내주는 경우 반대도 많아요. 반대도 월세를 못 내서 네. 내보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어쨌든 두 경우 다 되게 많은데 네. 이런 소송들은 뭐 누구나한테나 닥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소송을 제가 하나 잘 진행해 드리면 옆집 사람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럼 소개시켜 주는 거죠. 학부는 어딜 졸업하신 거예요? 전 서울대 무슨 과요? 노노문학과라고요. 러시아어. 그 다음엔요? 그리고는 직장을 가진 거는 은행이에요. 우리은행. 은행원이었고 네. 거기서 이제 일을 했는데 네. 업무 자체가 뭐 큰 불만이 있진 않았어요. 네. 은행원이라는 게 안정적이고 네. 일반 월급장이들 중에서는 그래도 네. 수입이 괜찮고 네. 업무한 지 이제 1년쯤 되고 가니까 네. 몇 가지 부분이 부딪힌 게 첫 번째는 은행은 딱 앉아 있으면 네. 직급별로 앉아요. 네. 그럼- 뒤에 앞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저게 내 2년 뒤 모습, 저게 내 5년 뒤 모습, 10년 뒤 모습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잘 밟아 나갔을 때 네. 그렇게까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은행 생활은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네. 고민이 됐었고 그때 마침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예요. 네. 예전에 법조인의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네. 접고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해볼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우리가 대학교를 가려면 수능을 보듯이 네. 로스쿨을 가려면 리트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접수를 했어요 일단. 근데 이게 적성 검사, IQ 검사 그런 그런 류의 거예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시험 보진 않았어요. 네. 그냥 보는 거예요? 예, 그냥 가서 네.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적성 검사니까 네. 점수는 아주 잘 받았어요. 네. 그래서 로스쿨 중에서도 괜찮은 로스쿨을 갈 수 있다. 그 성적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고 학부의 학점, 그 다음에 토익 이 세 가지인데 네. 토익은 사실 다 점수가 높아요. 그 정도 되면 예, 다 높아서 변별력은 없어요. 네. 저는 학부 성적이 되게 낮아요. 제가 97학번인데 네. 제 세대는 학점 관리하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학교 들어가면 끝인가요? 그냥 서울대 들어가면 끝.
학점을 잘 받아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2000년대는 서울대도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 막 학고도 맞아보고 그랬기 때문에 학점은 되게 낮았고 대신 리트 점수는 높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성균관대가 이제 금융이나 기업 법무를 지향하고 있었어요. 로스쿨마다 특화된 게 있어요. 물론 들어가서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됐지만 일단 지향은 한다. 예. 그래서 성대 괜찮네. 그래서 이제 성대를 지원하게 됐고 일기로 들어가서 변호사가 된 거죠, 그렇게. 로스쿨 안에서의 3년 동안 생활은 어땠나요? 제 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학점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할지 감도 잘 없고 로스쿨 학벌이 얼마나 중요할지 잘 모르잖아요. 아직 한 번도 평가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되게 낭만적이었어요. 저는 다시 신입생이 됐다. 그 봄에 그 캠퍼스에 꽃피고 연애하고 저도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그래요? 예. 로스쿨 1학년 때만 해도 좀 낭만적으로 보냈던 것 같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현실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가 있었냐면 로스쿨에는 가인 법정 변론 대회라는 게 있어요. 가인이 뭐예요?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님이라고 그분 호예요. 대법원에서 하는 법정 변론 대회인데 한마디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가상의 주제를 놓고 양측에서 싸워서 논쟁. 토너먼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 1회 대회 이제 출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이 좋게 제가 끝까지 올라가서 우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거기에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예선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6개월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이제 다른 거 없죠. 변호사 시험 준비. 원 없이 공부했죠. 진짜 말 그대로 밥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공부하는 경험을 그 로스쿨 3학년 때, 로3 때 해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시험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또 이게 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인데 저는 태어나서 29가지 제가 말을 잘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오히려 좀 소심한 편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도 왜냐면 기회가 없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형이 찾아오더니 이번에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변론 대회라는 걸 한다. 전국의 로스쿨생이 다 참여하고 내가 이걸 나가고 싶은데 너 나랑 나가자 그러면 그날 그 형이랑 처음 얘기해봤어요. 내 생각에 너랑 내가 편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번에 우승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뭔 소리야 이런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쁘진 않죠. 인정해준 거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떠밀리듯이 그냥 하게 된 거예요. 그 형이랑 실제로 우승을 했네. 그 형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형은 심지어 그러니까 저희 팀이 1등을 했고 그 형은 전체 대회 MVP를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디 나가서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중 앞에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나름대로 소질이 있구나라는 거를 나이 30에 처음 알았죠. 정확히 그 반대로 자기가 이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유튜브를 하면서 말을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된 게 저거든요. 주로 하고 계시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임대차 또 어떤 분야 있으세요? 변호사 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전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전문이라고 말하면 징계를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예요. 그 안에서도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은 성범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명예훼손 모욕, 특히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유명한 분들도 대리를 많이 했었고 공지영 작가님, 그러니까 인터넷에 악플 많이 받는 분들도 주로 이회수 작가님 이런 분들이 이제 제 고객이고 본인의 신념을 내보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부 욕을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신 분들이죠. 근데 또 이제 도를 넘어가고 추위를 넘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은 다 받아들이죠. 근데 비판이 아니라 비난 아니면 근거 없는 중상모략으로 나아갔을 때는 이제 제가 투입되는 거죠. 그거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은 사실로 받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성범죄가 요즘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트렌드가 옛날에 비해서 성범죄라고 인정하는 비율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센터도 운영 중이고 이제 먼저 하나하나 해볼게요. 명예훼손, 모욕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명예훼손은 그 멘트 자체가 참이냐 거짓이냐로 나눌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게 명예훼손이고 참이냐 거짓이냐는 상관 있나요? 참이면 적게 처벌받고요. 거짓이면 무겁게 처벌받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참 거짓 명제로 나눌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 사람의 평판을 낮추면 명예훼손죄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욕설이나 비난 이런 것들은 모욕죄가 돼요.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요즘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보면 이제 댓글 담가가지고 캡처 떠갖고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댓글에 어느 정도까지를 쓰면 그게 이제 고소감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걸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따서 나한테 줘라. 네. 그러면 제가 판별을 해드리겠다. 이거는 100%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이거는 100% 성립 안 한다. 아니면 그레이 에리어다. 제가 이거는 구별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직접 문구를 보여주시면 저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인들의 상식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진짜 기분 나빠 이게. 하지만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이 정도 욕설 정도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 멍청한 새끼야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심한 욕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욕죄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상대방 진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지만 모욕죄가 성립 안 하는 말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법리나 판례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있었던 거 쭉 뽑아갖고 판단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든 네, 알려드리죠. 그러면은 보통 이걸 가지고 이제 악플러들이 고소를 당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악플러들이 받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요? 일단